경제를 보는 눈, 곽수정의 생생경제. 네, 여러분, 긴 연휴 끝에 저도 조금 전에 방송사고를 내면서 연휴 후유증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 부분도 있고 필요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경제에 관련된 소식 YTN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들으시면서 조금씩 차분하게 한번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데 필요한 게 바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YTN 라디오에 예스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 아이폰 웹스토어까지 가능하다니까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한번 깔아놓고 생생경제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참여도 하시고 또 참여하시면요. 추첨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티켓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셔가지고 티켓도 받으시고 새롭게 경제 상식과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도 계속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도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제 그 한편 경제를 원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워낙 경제 이슈가 많이 굵직굵직한 게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오늘은 바로 핫 이슈 두 번째 이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예고를 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의혹 이 지난주에 은수미 의원하고 한번 인터뷰했었죠. 월요일 날. 고용노동부가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종합적으로는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 이로 인해서 재벌에게 편향적인 봐주기 조사였다는 논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진실이 아닌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노동부가 혹시 노동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의 하종강 노동대학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종강 노동대학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사실 학장 임기가 지난 8월 30일자로 끝났고요. 그러셨습니까? 지금의 주임 교수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우리 하종강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최근에 인권위원회에서 제기한 정리해고 요건 어떤 부분입니까? 예,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정리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기업이 그동안 흑자 상태에서도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리해고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예. 인권위에서는 올 봄쯤에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를 했던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존에는 뭐 긴박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사실 기업 경영자 측에게 맡겨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법원이 결국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네. 예. 근데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정리해고 요건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 그런데 왜 고용부 측에서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을까요? 노동부 입장에서는 이제 현행법의 긴박한 경영상에 필요한 조건이 추상적이지 않고 예. 국제적 기준에서 부합한다는 것이고요. 예. 또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 오히려 경기 불황이 왔을 때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반대해왔던 입장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예. 기업이 반대해온 내용과 일치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방금 말씀해 주시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내용 이거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겁니까? 이제 국제적 기준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노동법에 정리해고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나라들이 선진국들 중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정리해고 하기가 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했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기업에게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법 규정이 별로 무의미한 거죠. 예.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어서 해고된 뒤에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와 해고되면 생존권이 박탈되는 사회를 법 규정만 가지고 비교한다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위가 이제 올 봄에 그 권고하게 된 이유가
쌍용차에서 2,600명이 해고된 뒤에 한 13명 정도가 이제 자살하는 일이 그렇죠. 벌어지니까 예. 그때 이제 이걸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인권위원회 측의 고민과 고용노동부 측의 고민은 노동정책을 놓고서는 노사 간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똑같을 건데 접근하는 방법이나 생각은 조금씩 다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고용노동부 측과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굳이 고사를 하셨는지 어쨌든 좀 아직까지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용부 쪽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면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 비정규직 남용 부작용 아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려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까? 그게 작은 영향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정규직보다 해고하기 쉽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주장인데요. 네. 사실 지금도 기업들은 정규직을 최선으로만 채용하고 네. 비정규직 고용이 가능한 것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10명이 취업하면 통계상 8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예. 여기서 더 이제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작은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군요. 예.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업인들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오찬인가 만찬을 함께 하셨죠? 예. 노동자 측을 불러서 만찬이나 오찬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혹시? 글쎄, 그걸 뭐 제가 알 수는 없지요. 그 예.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그렇겠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 국가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경제 유익하다. 이렇게 좀 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기업인들하고 하시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노동정책이 나오는 것들이 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조차도 이렇게 거부할 정도면은 뭔가 기업 하시는 분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내용도 좀 있었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기업을 만났을 때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예.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정책에 반영해보겠다. 예. 이런 이야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노동자 측도 만나서 그쪽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앞으로 정책에 고민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균형이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 가셔가지고는 통상임금 문제도 직접 언급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미국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상당히 한국 사람의 자존심 상하는 것인데요. 네. 그 대법원의 판결에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구를 미국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습니까? 형식장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기업 관련 정리해고 판결은 예. 제가 한 30년 동안 이게 바뀌는 그 추이를 계속 지켜봤는데요. 네. 사실 기업 경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대법원의 정리해고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외환위기 겪으면서 이제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예. 기업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는 쪽으로 이제 법원의 판결이 바뀐 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급심 상급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인권위의 권고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사실 법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어서 이 새로운 엄격한 규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에서까지 이 확정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반영하라는데 고용부에서는 거부하겠다. 현대차 노조 파업에 방한함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파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저들이 월요일 날 은수미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삼성전자 서비스 근로감독 결과 이것도 고용노동부의 역할론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지금 이제 노동부에서는 기업이 노동 비용을 이제 줄이는 것이 경쟁력을 보존하고 네. 나라의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예. 기업이 적정한 고용을 유지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30년대 미국 그 루즈벨트 정부가 그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했던 표 중에 보면 네. 그 대통령은 당신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표들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미국의 중산층은 그때 창출된 거고 그래서 예. 이렇게 적정하게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사회 전체 유익하다 하는 쪽으로 좀 정책 전환을 할 필요가 있죠. 제가 지금 사전에 공부하면서 은수미 의원 화요일 인터뷰라고 해놓고 월요일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게 연휴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자, 현재 고용노동부를 바라보실 때 가장 큰 문제점, 이렇게 인식을 갖고 계시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예.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정한 노동 비용을 부담하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야 예. 국가 경제 유익하다 이런 추이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식의 경쟁력을 계속 용인하면 이렇게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그 삼성전자 같은 기업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시장 경제 시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인식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예. 정부의 거의 대부분 부처가 이제 기업 중심 쪽에 사고를 하니까 최소한 한 개 부처 정도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네. 봐야 됩니다. 그 서울대학교의 이철수 교수는 노동 문제 같은 사회 통합 분야는 밀실 정책보다는 바로 전공법을 쓰는 것이 투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어떻게든 통과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적 논의라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초등학교 정규 수업 과정에서부터 노사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제도권의 교육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이 이게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나 일반 대중의 노사관계를 바라본 시각도 상당히 좁아요, 시야가. 네. 그래서 이걸 대중적인 토론에 그냥 덜컥 맡기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를 규합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고용률 수치 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회 의제인데요. 예. 이게 수치에 급급하다 보면 창출되는 대부분 일자리가 이제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청년 인턴 제도라든가 공공근로 사업들이 문제가 바로 이런 단기적인 고용 창출을 정책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니까 네. 기업에게 좀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회대 하종관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 연속기획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를 만나다. 사람 인자를 써놓고 한쪽을 지워버리면 다른 한쪽은 쓰러지게 돼 있죠.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최고다. 근본이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시간입니다. 새로운 대안을 찾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집밥의 박인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집밥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집밥 이게 뭡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밥집 아니냐, 밥 예. 먹는 곳 아니냐라고 예. 착각을 하시는데요. 예. 저희는 모여서 집, 같이 먹는 밥, 그래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시게끔 도와드리는 웹사이트입니다. 네. 같이 밥을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네,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공통의 관심사로 모여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친분도 쌓으시고 서로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장소만 제공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식사까지 같이 제공을 해 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따로 장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예. 저희는 이제 다른 많은 밥집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예. 레스토랑들도 있고. 예. 그런 레스토랑들을 사람들이 골라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예약을 해드리고요. 그렇군요. 네, 그 모임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만나실 수 있게끔 중계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그런 모임 장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자영업자분들을 회원으로 모집을 해서 그런 곳이 필요로 한 또는 다른 분에게 소개해드린다. 이런 기업이다 말씀이시죠? 네, 모임을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 도움을 주는 사이트죠. 그럼 요새 젊은 분들은 번개 이런 동아리 모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활용도가 많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번개나 동아리 모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다시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번개 같은 경우도 좀 예전에 좀 많았지만은 요즘 다시 좀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네.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새롭게 신규 회원도 모집을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좀 모르시던 분들도 이런 새로운 소셜 모임이다라고 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죠. 요새 연령층은 어떤 고객 연령층들이 많으실까요? 아무래도 30대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서로 낯선 분들하고 이제 식사하시면서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것인데 장점도 있겠지만 뭐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분이 나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좀 그러니까요. 하시는데요. 예. 네, 저희가 현재까지 한 1,200개 정도 모임을 진행을 하고 일주일에 평균 50개 정도 모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의 16개 도시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여러 가지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참여하기 전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통의 관심사, 예를 들면 가을이니까 독서, 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주제로 모이다 보니까 처음 만나셨어도 너무 어색하거나 그런 거 없이 예. 즐겁게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집밥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 목표를 말씀해 주신다면? 뭐 저희는 더 많은 모임들을 만드는 게 예. 목표죠. 예, 그래서 현재 뭐 50개 정도인데 더 많이 뭐 100개, 200개 정도 생겨서 정말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이 모임에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도 만나고 그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 집밥을 못 먹는 저 같은 사람이 느끼기에 이 집밥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정서, 이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온화한 겁니다. 앞으로 이 집밥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밥의 박인 대표였습니다.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서울전화 02-771-0945,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에서 5%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한번 통해서 이 방송 들어보십시오. 음질이 상당히 좋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심스럽습니다. 이 다른 잡음이 안 들리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2번이나 방송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연휴 후유증이 어떤 것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전달 가능하시고요. 또 저들 우물정 0945번도 가능하니까요. 의견이나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월요일마다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하고 이슈를 미리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스타겐 이슈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영기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로 이렇게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저 덕분에 잘 보냈고요. 예. 자, 연휴 동안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예. 이제 슬슬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해 봐야 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9월비 FOMC 회의가 그랬죠. 될 텐데요. 예. 일단은 결과 자체는 좀 시장의 예상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최근까지 좀 지속해온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 전후로, 물론 이제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로 휴장이었습니다만, 아시아 신흥국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좀 재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또 특별히 그 FOMC 회의에서 좀 비관적으로만 해석할 만한 재료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이제 테이퍼링,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작업 자체가 좀 지연됐기 때문에 보다 더 양호한 유동성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그 테이퍼링 이슈로 상승 흐름을 보였던 미국채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 유지 결정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영기 연구원? 일단은 앞서도 잠시 언급했었지만은 이제 미 연준의 결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동성 환경 자체는 좀 좋아졌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좀 안정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으로 그 테이퍼링 시행이 지연된 배경 자체는 조금 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현재의 그 미국 노동시장 여건 자체가 연준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아직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을 했듯이 현재의 경기 회복세 자체가 테이퍼링을 시행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데 어떤 테이퍼링 시행 지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시장 최근 그 3개월 평균 신규 고용이 15만 명을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20만 명 이상의 어떤 꾸준한 증가세가 필요한데 좀 실업률이 지금 최근에 7.4%까지 하락한데 기인한 것은 아무래도 경제활동 창발 하락이 영향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역시 좀 헤드라인 수치상으로의 어떤 실업률 하락을 좀 긍정적으로만은 해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양적 완화 유지를 놓고 그동안에 르가르드 IMF 총재도 그렇고 국제금융시장 또는 경제를 보고 천천히 완급을 조절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떨까요? 우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악일까요? 독일이 될까요? 아니면 약이 될까요? 일단은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최소한 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점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어떤 크게 훼손시킬 만큼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또 신흥국으로의 자금이 좀 재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매수세 유입도 좀 추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10월 이후에는 아무래도 정부 부채 한도 증액,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라든가 또 차기 연준 의장 지명 등과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상승 랠리에 대한 좀 테스트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기 연구원이 보시기에, 이코노미스트가 보시기에 양적 완화 단계적 축소 이건 분명히 언젠가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언제가 시발점이 될까요? 일단은 연내에 이제 그 FOMC 회의가 2번 남아있는데요. 남아있죠. 10월과 12월에 남아있는데 예. 일단은 뭐 이번 성명서에도 밝혔듯이 미 연준이 어떤 테이퍼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에서 좀 더 강한 회복의 증거를 찾은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10월보다는 12월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이제 근본 성명서에서도 재정 정책이 어떤 경기 하강 리스크의 원인임을 좀 지적을 했고요. 동시에 네.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10월은 아무래도 예산안과 더불어서 부채 한도 증액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가장 고조될 수 있다는 시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10월은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시행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고 보고 있고요. 또 3, 4분기보다는 4, 4분기의 어떤 미국 경제 지표의 어떤 회복의 강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월보다는 12월에 좀 테이퍼링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테이퍼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적 완화 축소의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 재정 정책, 부채 한도 협상 문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미국에서 결국은 아직까지도 이 재정 절벽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못 보고 계속 연기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 문제, 재정적인 원인이 오히려 더 미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놓고 볼 때 9월달, 10월달 들어서면 본격적인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좀 공화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민주당과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시행을 위한 좀 예산을 전액 폐기하는 어떤 법안을 그렇죠. 일괄 지금 처리하겠다고 하원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좀 이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협화음 자체는 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1년에 어떤 신용등급 강등의 좀 트라우마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증액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 폐쇄로 이어지는 어떤 그러한 쪽은 양당이 어떤 득보다는 실익이 다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협상 자체가 좀 빠르게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아무래도 잠정적으로 그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한도의 어떤 효력 자체를 조금 연장시키고 임시적으로 어떤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좀 3개월이나 뭐 길게는 1년 정도 연장시키고 그 사이에 어떤 협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어떤 절충안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유럽 쪽 독일 총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뭐 출구 조사에 따르면은 뭐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유력한가요? 예. 3선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집권당이었던 기민당과 그러니까 기독교 민주당과 기독교 사회당 연합이 아무래도 한 42% 정도 좀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연정 파트너였던 자민당은 5%에 좀 미달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정 구성 자체는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외신에 따르면은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이 약 26% 정도 지지율을 얻었는데 아무래도 제1야당과 어떤 대연정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이었던 기민당과 기사당 연합이 지난 2009년보다 득표율이 약 한 9%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야당과의 연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들이 미국 그리고 독일 정치 경제적인 내용도 다 살펴봤고 미 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 밖에 제가 빠뜨리거나 또 말씀해 주실 어떤 주요 이벤트 지표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미국 쪽 얘기보다는 물론 이제 미국 쪽 경제 지표가 상당히 뭐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어떤 미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과연 중국이나 유럽이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느냐 여부도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체감 경기가 계속적인 확장 국면과 상승 국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이 이전보다 좀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국내 경기가 중국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경기 내 어떤 회복세 자체는 좀 유지가 되겠지만 당분간 어떤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거나 아무래도 그런 어떤 회복 속도에 대한 눈높이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좀 부딪히는 게 하나가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중국 경제도 좋아져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만약에 나빠지면 중국 경제 홀로 좋아진다는 건 결국 중국 내부적인 투자가 증가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중국이 아무래도 경제 구조를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감속은 좀 받아들이겠지만 7%가 깨지는 어떤 경착륙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부분을 급격하게 줄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떤 정부의 흐름을 보면은 미시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못하는 부분을 정부 주도와의 어떤 인프라 투자, 특히나 이제 철도나 그쪽에 어떤 인프라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중국의 어떤 경기 성장을 조금 메꿔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경기의 회복 기조 자체는 사실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속도 자체가 조금 더 완만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미국 경기의 회복세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유로존 경기 역시 분기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은 아무래도 경기 회복 모멘텀 자체는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이번 주에 외국인들도 역시 오늘부터 사고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경기 민감주 중심의 좀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중소형 외국인 자금 자체가 중소형보다는 좀 경기 민감주 쪽에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전보다도 어떤 지수의 하단과 상단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열어둬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정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이번 주 재무상담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울전화 0945-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YTN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하셔도 됩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죠? 추석? 네, 추석 잘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후유증에 조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7479번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도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면 혜택이 된다고 하던데요. 설명 좀 해주시고 제가 준비해야 될 사항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일단 국민행복기금 기초생활수급자도 이제 대상이 되시고요. 대신에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연체가 이제 6개월 이상이시고 채권액은 이제 5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예, 그리고 신용대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수급자이시라면 한 70%, 60~70%까지 감면이 되고요. 또 이 감면된 금액을 8년에서 최대 10년 이내에 분할 상환 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네, 서류는 신분증 하고요.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없으시다 그러면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 이런 것만 있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등본 그리고 소득을 증명하실 수 있는 자료. 네, 이렇게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또 수급자이시기 때문에 수급자 증명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예스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죠, YTN. 두 분께서 상담 신청을 보내주셨는데요. 김형곤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동안 오랜만에 가족들과 대화 중에 NPL 부실채권에 대해서 이야기 중에 부동산이 경매에 나올 때
채권자랑 낙찰자와 서로 짜고 고가 낙찰 후에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후 다시 낙찰자에게 일부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법원 경미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경우를 조금 보면 이제 채권자하고 낙찰자가 아무래도 이제 관계인인 경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경매 물건이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매수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고가로 예. 낙찰을 받고. 내고 나중에 이제 돌려주는 형태가 예. 되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경매 담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9만 원밖에 없던 분 지금 주임금 1,600억 내시는 분 이런 경매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낙찰가를 낮춰서 예.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채무자의 예. 재산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방법도 있기도 그렇군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공정 입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합을 하는 행위는 예.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규제가 되어 있는데도 대통령을 하신 분은 할 수가 있다 이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는 적발이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식님입니다. 박사님, 제가 사업장을 폐업했더니 딸내미 회사로 의료보험이 자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장소를 옮겨서 사업자를 개설했는데 의료보험은 저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약 4개월째 그대로 두고 있는데 저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불이익도 있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일단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일정 기간 이후에 소득이 이제 발생하는 게 확인이 되면 네. 아마 이제 의료보험에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예. 이럴 경우에 이제 의료보험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4대 보험 통합 신고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납입 기한 동안 안 내시는 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국민연금하고 이거 관계 좀 고려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먼저 신고를 뭐 하신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YTN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보내시면 전화번호 대신에 이렇게 실명이 올라와서요. 네. 오히려 저에게는 더 정겹고 반갑습니다. 홍안나님입니다. 딸이 신입사원이라 재형저축을 가입하려 하는데 1년 이상 다녀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사 전 인턴 6개월 다닌 것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까? 하셨습니다. 이제 인턴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4대 보험이겠죠. 그렇겠죠. 이분이 인턴 기간 동안에 4대 보험을 다 받는 인턴이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재직 기간이 포함이 될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안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이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년 정도 유지해야만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해지하면 기본금리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것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재형저축을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한나님의 질문에 이어서 4218님도 자녀분에 대한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12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부시군요. 신랑 될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해외 연수를 2년간 가게 되었는데 사실 신혼집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갑자기 프로젝트가 연기되면서 당장 신혼집이 급한 상황인데요. 모아놓은 자금도 별로 없고 대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 주택 대출도 있고 신혼부부 전세 자금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집이 1억 원이면 이 중 70%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자기 스스로 부담이 돼야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신혼부부 그 조건을 좀 보면 네. 대출 한도는 최대 8천만 원까지, 수도권은 1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 그다음에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뭐 그 본인의 연봉의 뭐 2배에서 2.5배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대출해 주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이제 집이 1억짜리라고 하면 3천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고요. 70%만 대출이 가능할 겁니다. 방금 생애 최초 주택자금 구입자금 말씀도 드렸는데 주택 구입자금에 신혼부부를 위한 다른 뭐 프로그램이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이 현재 조건이 가장 좋고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소득으로 합산 소득으로 7천만 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출을 2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금리는 소득하고 상환하는 기간에 따라서 2.6에서 3.4% 정도 되고요. 예. 대신에 이제 결혼 전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구입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네. 이럴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고요. 예. 뭐 최근에 또 나왔던 그 손익공유형, 수익공유형 모기지 같은 경우도 있었죠. 생애 최초 그
주택자금 대출의 대상자에 한해서 대출이 되는 거니까 뭐 그 네. 부분도 좀 가능할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임대주택도 가능한데요. 서울시에 있는 그 시프트, 장기 전세 주택 그리고 국민 임대주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그 공급 물량의 한 50% 가까이를 특별 공급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굳이 네. 요새 뭐 집 사실 필요 있나 싶어요. 네. 그런데 9117번님 사고로 장애 등급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3년 납부 예외에 8년인 상태입니다. 장애연금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납부 예외 기간을 채워야 됩니까? 하셨습니다. 일단 납부 예외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장애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가입 중이시고요. 예. 그래서 가입 중에 그 연금보험료를 최소 한 번 이상 납부하시고요. 또 미납 기간이 3분의 1 미만이면 가능한데요. 네. 납부 예외는 미납 기간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좀 가능하시고요. 예. 대신에 이제 그 이렇게 납부 예외 같은 경우는 그 기간만 면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예. 이후에 뭐 내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예. 국민연금 가입이 되는 사업장에 근무하시면 예. 국민연금을 내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뭐 수입과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을 해 주시는데 8975번님도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30대 프리랜서 여성인데요. 번역이 주된 업무입니다. 부모님은 호주에 계시고요. 매달 용돈 하라고 70만 원 보내드립니다. 나름 벌 때는 제 또래보다 많이 벌어 만족스럽긴 하지만 프리랜서라 보니까 일이 없을 때는 힘듭니다. 동생이 같이 사는데 동생 경제력이 없어 제 월급으로 같이 생활하고요. 용돈 주고 한 달 생활비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200만 원 나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일단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것 자체가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돈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 생활비가 뭐 못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네. 한 6개월 정도 생활비를 감안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우선 CMA라든지 뭐 이렇게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서 매달 뭐 2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 월급을 받는 형태로 유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돈이 좀 더 들어오는 달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따로 예금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달 하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네.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예금으로 바꾸시면 돈 관리가 훨씬 더 좀 편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무상담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김준하 팀장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CCTV, 아이에겐 전자책, 아빠에겐 내비게이션.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추석에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유플러스 홈보이.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 문의 101.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소통 그러지 않습니까?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아주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임지승 님이 박사님 책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셨더니 김형곤 님이 책은 매주 금요일 책 코너가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스를 통해서 서로서로 소통하시면서 돕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